영화 밖의 컨텍스트가 굉장히 크게 작용해서 굉장히 관객들한테 잘 받아들여지고 흥행에도 붐업을 하고 있는 여름 영화 마지막 작품 헌트 얘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물론 제가 지금 말씀드린 영화 밖의 컨텍스트라는 것은 이 영화 주연 감독을 한 이정재 씨와 투탑 주연을 맡은 정우성 씨의 굉장히 친밀한 관계, 비범한 우정, 상담 부부라고 다들 네. 얘기를 하는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영화 동지이자 실친으로서 관계가 영화를 보는 데 있어서 굉장히 계속 뭔가 작용을 하는, 영화를 보는 동안도 저 둘의 그 돈독한 관계가 작용을 하는 좀 특이한 케이스죠, 이 영화는. 네, 네. 헌트 이야기. 일단 이 헌트라는 영화는 여러분이 영화를 보고 들으신다는 전제하에 저희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일 늦게 개봉을 했는데 쾌조의 스타트를 보이고 있다고 아까 네, 서두에 네. 얘기해 주셨죠? 아니 근데 얼핏 듣기로 원래 이정재 배우가 한재린 감독한테 제안도 넣었었다, 이 시나리오를. 네, 이 네. 시나리오는 되게 여러 명을 거쳤다고 하고 아, 정지우 감독한테도 한번 아, 가고 여러 감독이 부탁했는데 쉽지 않잖아요, 사실. 그리고 요거 만들어질 때쯤이 사나이 픽처스 기준으로 하면 공작 같은 거 한창 만들 때였기 때문에 네. 또 똑같은 뭐 이렇게 첩보 늦게 얘기 개봉할 줄은 모르고. 그게 좀 겹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이 소재 자체가 투자가 잘 안 되는 소재이기도 했어요. 아, 뭐 좀 그렇게 얘기하면 전 정권 하에서 네. 그렇게 썩 달가워할 이야기는 아니니까 투자가 어려운 부분도 있었고 전 정권 아래에서 투자가 어렵다고요, 이 영화가? 이게 한창 이제 투자되고 할 때는 아, 박근혜 정부 아, 때였거든요. 그래요? 이거 굉장히 오래된 프로젝트군요. 네, 한 4년 이상 들고 있었다라고 하고 네. 그래서 이 영화가 메이드 되는 게 쉽지는 않았는데 원래 처음에 이 남산이라고 하는 제목이. 네, 시나리오가 이정재 배우한테 캐스팅 제안이 들어갔다라고 하고 그걸 아, 보고 이 얘기가 괜찮아서 이정재 배우가 아예 판권을 샀대요. 사고 나서 시나리오를 고치면서 이제 감독을 찾기 찾아내서 시작하는 넣었는데 거군요. 이제 쉽지 않은 거죠. 그렇게 한참을 들고 있다가 결국에는 이제 한재덕 대표가 이 얘기 제일 잘하는 사람이 넌데 아, 사나이 픽처스의 한재덕 직접 대표가.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고 해서 이제 예, 우리가 많이 들어본 스토리예요. 배우가 감독한 그 네. 작품들. 자연스럽게 이렇게 네. 만들어졌고 뭐 외부에서 많이 나온 얘기 중에 하나가 이게 되게 여러 고를 거쳤다고 하는데 아, 한 4고쯤 왔을 때 정우성 배우가 캐스팅이 된 그 앞에는 여러 번 이제 의외로 늦게 캐스팅이 되셨네요. 네, 다 거절을 처음에는 했대요. 왜냐면 여러 아, 가지 또 이유가 있죠. 같이 하는 거에 대한 부담감도 있고 아, 그런데 4고쯤 되니까 아, 이 정도면 확신이 들어서 네. 같이 하셨다고 합니다. 뭐 개요는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역사적인 사건과 픽션들이 섞여 있는데요. 처음 시작한 시점 1983년이고 광주 민중항쟁의 학살 이후에 권좌에 앉은 대통령과 이제 그를 국가안보 이름으로 보위하고 경호하는 안기부의 두 차장이 있는 거죠. 전에는 중앙정보부였다가 이제 안기부였고 나중에는 이제 국정원으로 변하는 그 KCIA이죠. 근데 거기를 무대로 해서 오랫동안 국내 고정간첩으로 활동하고 있는 독림이라는 자를 색출하는 과정에 국내팀 차장과 국제팀 차장, 그러니까 정우성 씨의 캐릭터 김정도와 이정재 씨의 캐릭터 박평호 둘 사이에 의심과 경쟁과 그 밖에 기타 등등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독림이 말하자면 팅커텔러 솔저 스파이로 얘기하자면 두더지를 네, 찾아라. 네. 이중간첩. 예, 그렇게 되는 거고 여기서 이제 이 두더지 찾기의 바깥쪽에서 그러니까 대외적으로 일어나는 큰 사건은 두 가지로 또 역시 보면 될 것 같아요. 북한에서 기반이 취약한 정권을 대통령을 어떻게 함으로써 이 남한 정권을 흔들려고 하는 테러로 시작되는 작전이 외적으로 있는 거고 국내에는 이제 광주 이후로 독재자 대통령에게 환멸을 느끼고 저자를 없애야만 국가가 바로 설 수 있다라고 확신을 가진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의로운 군인들이 베드로 사냥 프로젝트라는 네. 이름으로 암살 작전을 내부적으로는 전개하고 이 두 가지 네, 네. 작전이 영화 양쪽에서 나란히 진행이 되게 됩니다. 네. 흑백이 뒤집혀져 있는 상황인 건 거죠. 네네.
중반까지는 정체가 드러나진 않고 이제 안기부 내에서의 충성 경쟁 혹은 네. 그 입지 경쟁을 하고 있는 두 차장. 차장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것 같다가 음. 후반쯤 가면 이제 이게 사실은 음. 뭐 대통령 암살이라는 공통의 목표를 갖고 있는데 방법이 다른 혹은 진영도 다른 네. 두 남자의 얘기구나라고 하는 걸로 어떻게 보면 되게 직선적인 얘기예요. 이 전체 구성 자체는. 저는 근데 이 구성이 최선이었나 하는 생각은 자꾸 듭니다. 이게 이렇게 불필요하게 복잡해 보이는 게 뭔가 반전의 효과에 너무 연연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저는 이게 크게 반전을 노리고 있다는 얘기처럼 보이진 않았고 약 한 번 살짝 꼬은 건데 그 상황, 아이러니한 상황이 네. 전체 컨셉이었던 것 같아요. 북한 첩보원도 남한 요원도 둘 다 대통령을 암살하고 싶어 하는데 두 사람은 기본적으로는 진영이 다른 적인데 공통의 목표를 갖고 있는 남자가 근데 저는 그게 정확하게 둘이 한 점을 향해 가는지를 모르겠어요. 이쪽은 대통령 암살이 정확한 목표인데 이 북한 쪽에서는 되게 고정 스파이라는 거는 그냥 거기 심어 놓고 지속적으로 남한 쪽에 중요한 정보들을 빼내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계속 하는 역할 중에 그 색출 작전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이 독립이라는 고정관첩이 오랫동안 일을 하면서 받아온 여러 가지 지령 중에 하나인 건데 그 하나가 본인의 신념하고는 좀 어긋나는 상황이 되면서 상대방, 적수하고 손을 잡을 수 우연히 있는 궤도가 일치하게 되는 그렇죠. 거지. 정확하게는 단일 목표로 양쪽에서 달려드는 그런 그건 아니죠. 움직임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인물의 궤적이. 영화가 중반에 그 박평호라는 인물이 사실 숨겨진 정체가 독립인 거잖아요. 독립은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그냥 고정 남파 간첩인 거고 정보를 빼내는 쪽이었는데 박평호의 입장이 바뀌게 되는 거죠. 북한 쪽에도 권력의 변화가 생기고 그렇죠. 원래는 대의명분은 늘 그러니까 조국의 평화로운 통일을 위해서 자기가 이런 첩자들까지도 하는 거다라고 신념을 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는 건데 그렇죠. 우리는 전면전을 막는 거다. 그 존 르깔의 책에도 보면은 그런 스파이들의 혼잣말들이 나오고 그렇지만 근데 갑자기 위에서 지령이 내려와서 전면전 해야 돼. 사실 이거는 역사적인 사실에 기반한 거기도 한 게 북한 정권에서 당시에 전두환 군부가 매우 취약했기 때문에 뭐 지지 기반이 없으니까 위에 전두환만 제거를 하면 금방 붕괴될 거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실제로 남친 기회다. 여러 번 암살 작전을 벌이기도 했고 아웅산을 포함해서 그걸 이제 기반으로 한 거고 그렇게 노선이 바뀌고 나니까 대통령 암살하고 나면 전면전이 일어난다라고 생각하게 된 거죠, 사람. 거기서 이제 갈등. 그래서 정확히는 말씀하신 것처럼 한 점을 해서 달려가는 남자라기보다는 한 남자는 이제 노선이 갑자기 급선을 해서 그렇죠.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판단을 해야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되는 얘기이긴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감독님의 전체적인 의도는 대중영화로서는 미덕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좀 단순하게 접근하는 걸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흑과 백이 뒤섞여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했을 때 흑백이 뭐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고 그냥 다 회색이 되는 상태를 만들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만들고 싶었다고. 아니 나중에 그 태국에서 두 분 다 회색이시더만요. 네, 그게 이제 미술적인 장치인 거죠. 진짜? 이렇게 크게 웃으시나요? 아니 그 시도가 우습다는 뜻이 아니고요. 제가 이번 달에 유난히 막 던졌는데 뭘 맞힌 경우가 다른 코너에서도 많았거든요. 의도된 이미지였다고 해요. 그 완전히 회색 잿빛깔로 다 뒤덮이는 세계. 관객들은 계속 그래도 잘생겼다. 둘 다. 그렇죠. 이게 회색인지 잿빛인지 회색인데도 잘생겼다. 실제로 그 폭발 씬이 한국 그 데몰리션 팀에서 할 때도 규모가 뭐 역대급이라고 할 정도의 폭발이었다고도 하고 그 분진이 다 뒤덮는 거 미술을 엄청 신경 써서 했다고 하더라고요. 먹을 수 있는 빵가루 같이 그런 걸로 하기도 한다고 하던데. 그러면은 몸에는 나쁘지 않게. 그렇게 완전히 뒤덮는 그 이미지 한 장을 향해서 어떻게 보면 달려가는 영화이기도 하고. 결국 만난 곳은 회색지대다. 만난 곳은 회색지대거든. 거기에 머물게 되는 어떤 멋진걸요? 그런 세팅으로 가는 영화이고 기본적으로 이 영화는 매우 뭐랄까요, 잘 끌고 가요. 뭐 사실 서사상에 구멍이 없다고 하기는 힘든데 뭐 그런 구멍이 잘 안 보일 만큼 두 사람의 서스펜스나 아니면 첩보물의 어떤 장르적인 원칙들 갖고 와서 그냥 잘 끌고 간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좀 따지고 들어가면 저는
걸리는 게 꽤 많은 영화였고 아까 비상선언이랑 좀 다른 결로 네. 저는 이 영화도 매우 편의주의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음. 오히려 저는 위험한 쪽은 이쪽인 거 아닌가 싶긴 합니다. 네. 비상선언은 차라리 게으른 쪽에 가깝고 이쪽은 이게 맞다고 생각하는 좀 위험한 게 언뜻 보이는 것 같아요. 저는 약간 그게 내내 마음에 걸려서 장르적으로는 매우 재밌는 영화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선뜻 이렇게 손을 들어주기 힘들더라고요. 자, 조금 자세히 들어볼까요? 위험하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을? 인물들이 이제 본인이 믿는 정의를 네. 가지고 그거를 수행시키는 영화잖아요. 근데 그 믿는 정의를 설득시키는 방식이 매우 그냥 우리의 고정관념에 기대고 있어요. 네. 김정도라고 하는 인물이 전전 암살해야 된다라고 네. 하는 그 목표를 향해 달려간다고 하는 거는 네. 그냥 광주를 겪은 정의로운 군인이기 군인이. 때문에 그걸 참지 못하고 그걸 한다라고 그게 완전히 올바른 정의라고 믿고 달려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예. 그게 중간에 갈등 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한 장면 아주 짧게 제시하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더 이상 설명할 필요 없는 거야.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직진. 모두가 네. 합의하고 있는 네. 정의이기 때문에 거기에 그냥 딱 씌워버리는 거고 박평호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나는 전쟁을 막기 위해서 이 짓을 하고 있는 거야. 대의가 나한테 있어. 라고 하는 큰 틀에서는 전면전을 막는 그거를 그냥 한번 제시하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인물의 갈등이나 이런 것들 딱히 없어요. 그러니까 이 영화는 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옳고 그름에 대한 선을 완전히 그어놓고 가는 영화이기 때문에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영화를 보고서 한 30분 후에 생각을 해보면 박평호도 김정도도 둘 다 사실은 이제 정치에 경도된 사람들이고 굉장히 단순한 세계관을 갖고 있고 오직 그 하나의 목표를 위해서 무수한 민주화 세력을 고문하고 죽음에 이르게 한 거잖아요. 그 하나의 죽음을 위해서 그 과정을 근데 상당히 필수 불가결하게 보이게 하고 우리의 관심의 포커스는 그게 아니라 둘 중에 누가 옳으냐, 이기느냐, 누가 독립이냐 이쪽을 계속 맴돌게 되죠. 그러니까 이 영화는 우리가 지금 시점에서 봤을 때 결과적인 대의나 올바름이라는 목표 지점을 설정해 놓고 중간 과정을 다 생략하는 영화기도 해요. 물론 기본적으로는 헌트의 메인 컨셉은 액션 영화라고 합니다. 첩보물을 만들고 싶지는 않았대요. 어디까지나 네. 액션 영화, 네. 달려나가는 액션 영화를 만들고 그거는 싶었다는 뭐 게 맞는 것 큰 같습니다. 컨셉이었다고 하고 네. 그러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이제 멈추게 하는 그 서사적인 동력을 멈추게 하는 장치들을 안 하려고 최대한 제거한 거거든요. 의도적으로. 근데 좀 너무 많이 제거하지 않았나? 제 생각에는 이게 이 영화의 모든 장면이 플롯이에요. 네네네. 플롯이 아닌 장면이 뭐가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그리고 좀 지루하게 봤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반전까지는 아니라고 이 송 기자님이 말씀을 하긴 했지만 상당히 그 트위스트가 많이 있잖아요. 보면은 그랬을 때 서사가 뒤틀릴 때 한 번씩 뒤틀리고 방향을 바꾸고 할 때 뭔가 우리가 지금까지 희미하게 느껴온 정보의 파편들이 트륵 맞춰지면서 네네. 하고 그런 유레카의 어떤 쾌감이 아니고 플롯이 뒤집힐 때마다 그러니까 놀라는 거죠, 그냥. 근데 되게 또 뒤집히네. 저 사람도 저런 게 있었네 그러면서 계속 놀랐던 것 같달까?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뭐 플롯 트위스트 안에 트위스트가 또 있고 그 안에 플래시백이 또 있고 막 이러면서 다른 면모가 계속 가르쳐지는 게 이게 구조적으로 설계됐다기보다는 계속 우리의 흥미를 뭔가 이렇게 자극해 주기 위해서 배치된 그런 이야기 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그러니까 전체 했어요. 퍼즐이 있고 그 퍼즐을 맞췄을 때 딱 깨어지는 그런 방식은 아니고 그게 아니에요. 전형적인 네. 이제 첩보 스릴러물의 근데 드라마라고 그런 하면 게 아니다. 원한 게. 애초에 그냥 뭐랄까 액션으로 치고 달리는 강강강강이 있는 영화인데 근데 그런 거 치고는 복잡하죠. 얘기가 계속 그래? 그래. 그래. 계속 그러대. 그래서 트위스트를 하고 나서 다음 트위스트로 넘어갈 때 그거를 추동하는 모든 방식은 액션이에요. 그래서 그렇죠. 액션 디자인을 되게 다양하게 하고 이런 식의 드라마에서 단점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완급 조절을 해야 되잖아요. 네. 강강강강 지친단 말이죠. 근데 그런 거 치고는 이 영화는 전반적으로 그냥 계속 밀어붙이고 쭉쭉 가는 강강강인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관객들을 잘 당겨가는데 그건 이제 두 남자의 플롯 때문인 것 같고 맞아요. 거기에서 있는 트위스트들이 적재적소에 있어서 그냥 쭉 따라가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다 보고 나면 구멍들이 막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저는 그거를 우리가 쭉 잘 따라갈 수 있는 게 이게 한국 현대사라서 한국 관객들만 누릴 수 있는 어떤
재미인 것 같기도 해요. 네네네. 물론 편집본이 달랐다고는 하지만 칸에서의 반응을 보면은 굉장히 플롯을 못 따라가서 신음하는 그런 리뷰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편집을 바꿨는지는 모르지만 뭐 굉장히 크게 바뀌지는 않았을 것 같고 뭔가 좀 쳐내는 정도? 이렇게 러닝타임이 짧아졌더라고요. 이해하기 쉽게 정리하는 정도고 쓸모없다고 생각하는 에피소드 하나? 장영자 나오는 그 시퀀스를 그냥 다 쳐내서 그런 시퀀스가 있었어요. 그게 한 5분 정도 되는 거고 나머지 전반적으로는 거의 비슷하게 갔어요. 네. 그러니까 그게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문화적인 차원에서의 대의, 그렇죠. 옳고 그름 그런 학습이 없는 상태에서 보면 이 영화 되게 구멍이 있는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실제보다 더 구멍이 있어 보였을 것 같아요. 왜 저 상황에서 저렇게 행동을 하지부터 우리는 알잖아요. 왜 저렇게 행동을 하는지 알 수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디지시스라고 하는 영화적인 세계 안에서 그 플롯을 다 메워주냐라고 하면 이거는 그렇게 작동되는 영화는 아니고 한 장면 아니면 대사 하나 요 상황 제시하고 나면 그냥 끝나는 그 사이에 고민과 갈등이 아예 없다고는 못하겠어요. 그런 흔적들을 보이는 씬이나 장면들을 찍어주긴 하는데 일테면 김정도가 고문할 때 엄청 피곤해 하잖아요. 여기까지 하고 가자라고 하는 게 처음에 그냥 1차적으로 볼 때는 직업적인 권태로 보이는데 나중에 이제 사정을 다 알고 나면 아 이거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저 사람 되게 괴로운 순간일 수도 있겠구나. 그만두고 싶은 걸 수도 있겠구나라고 보이게끔 만드는 장치들은 있거든요. 악어의 눈물 같아. 지금 그 세월 동안 얼마나 고문을 많이 했을 거야.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인물들도 전형적으로 목적의 수단을 정당화시키고 있는 패턴들을 보여주고 있는 둘 다 거고 그런 사람들이죠. 여기에 사실 올바름이라고 하는 건 사실 없는 건 거죠. 근데 그렇게 보여요. 제일 위험하다고 생각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건 그렇게 따라갈 수밖에 없게 만드는 영화고 그렇게 보이게끔 만드는 영화이기 때문에 성향으로 치면 이거는 남산의 부장들보다는 26년 쪽에 훨씬 더 가깝고 그렇죠. 사실상 SF 판타지에 가까운 영화라고 봐야죠. 이 영화는. 저는 맨 처음에 이게 바스터즈 같은 건가? 뭐 히틀러를 극장에 가둬서 불질렀던 그 영화 같은 건가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은 아니더군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싶어하는 상상들을 대신 보여주는 건데 그 보여주는 방식이 매우 통쾌하지만 한편으로는 매우 위험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렇죠. 뭐 위험성을 얘기한 김에 가령 어떤 위험이 있을 수 있나를 말해보면 이 영화의 이야기에 따르면 실제로 이런 군내에 저항 세력이 있지는 않았다 그래요. 워낙 전두환이 꽉 잡고 있어서 모든 정보망이나 이런 걸 해서 뜻있는 군인들이 쿠데타를 할 그런 거는 없었다고 신의21에 기고하신 시사평론가가 쓰셨더라고요. 만약에 그분의 말이 맞다 그러면 이제 존재하지 않았던 그 양심적인 군인이 이 독재자를 끌어내려고 했고 이 영화 안에서는 그리고 운동권 학생 중에 일부는 정말 북의 간첩이었고. 그렇죠. 이거 보다 보면 저는 처음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위험하지. 이런 얘기들은 상당히 위험할 수 있죠. 영웅주의고. 이게 26년처럼 가상의 세계다라고 하는 걸 전제로 보면 저는 보자마자 이거 중간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저 정도까지 간첩들이 활동을 하고 북의 어떤 공작들이 이루어지고 있고라고 하면 그러면 진짜 저런 안기부서 하는 첩보 활동들이 정당화되는 거 아니야? 저 정도 국가면 나도 그냥 국가의 권력을 위탁해서 저런 것들 막아줘. 거의 실제 준전시 상황에 가까운 일들이 막 벌어지잖아요. 서로 침투하고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남해 있는 북의 고정 간첩들이 진짜 뭐 방 하나 잡아가지고 사람을 하는 장면도 나오잖아요. 마치 무슨 범죄 조직인 것처럼. 그리고 이거는 영화적인 이제 허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 거긴 하지만 이 영화에 총알이 1만 발 넘게 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총격전이 엄청 많이 나오잖아요. 미국에서도 대통령 암살 시도가 막 일어나고. 미국, 일본, 태국 등이 이제 피해 지역이 되겠습니다. 일본은 시가전이 대낮에 한가운데서 남의 나라에서 M16을 막 난사를 하는데 그 정도 상황이 벌어지면 전시 상황. 그래서 저 역시 아까 비상선언 때와 마찬가지로 뒷수습을 어떻게 하려고.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가정하에 뉴스에서 저런 상황을 봤다. M16이 막 난사되고 막 북한이 쳐들어서 했다라고 하면 OCN을 잘못 틀었나? 이러는 거죠. 저는 기꺼이 국가의 권력을 위탁할 것 같아요. 이 정도 전시 상황이면 그런 또 위험성이 있군요. 개인의 자유나 이런 것들이 분명히 소중하긴 하지만 한시적으로 국가의 권력을 위탁할 수 있는 명분들을 계속 엄청 촘촘하게 제공하고 있는 거 아닌가? 보는 내내 저는 좀 제일 불편했던 것들이
이게 의도는 아니겠지만 군부 정권이라고 하는 정당화하는 요 상황에 대한 정당성을 쌓아주고 있는 거 아닌가?